안녕하세요. 전산 세무2급 제84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문경전자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입니다. 1번 문항 7월 21일 투자 목적으로 주식회사 경주로부터 부동산을 3천만 원의 외상으로 매입했다. 부동산, 토지, 건물을 샀는데 투자 목적으로 샀답니다.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산 게 아니고 어디 땅값이 오른다라는 그러한 정보를 듣고 시세 차익을 좀 얻으려고 부동산 샀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 계정 과목 이름 투자 부동산 될 것이고요. 외상으로 구입했다고요. 주된 영업활동 아니므로 대변 계정 과목 미지급금 됐지요?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고요. 7월 21일 차변의 투자 부동산 얼마요? 3천만 원. 대변 미지급금 거래처는 주식회사 경주 됐습니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8월 25일 ABC사의 외상 매출금 2만 달러를 회수하여 당사 보통예금에 입금했다. 환율은 다음과 같답니다. 외상 매출금 인식 당시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인데 환전되어 가지고 원화로 바뀌어 가지고 들어올 때의 입금 시점의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300원이랍니다.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자산 또는 부채가 없어지면서 환율 차이로 인해서 뭐가 인식됩니까? 외환 차익 또는 외환 차손이 인식될 겁니다. 그죠? 그 문제고요. 그러면 자, 차변 대변 분석합시다. 대변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없어질 겁니다. 얼마가 없어집니까? 원래 장부에 기록되어 있던 1,200원 곱하기 2만 달러 그 금액이 없어질 거다. 그지? 1,200 곱하기 2만 달러 2,400만 원 될 것이고요. 돈 들어오는 건 얼마 들어옵니까? 1,300원 곱하기 2만 달러 그만큼 돈 들어옵니다. 2,600만 원 돈 들어온다. 뭘로? 보통 예금으로. 그래서 2,400만 원짜리가 없어지면서 2,600만 원 돈이 엄청 많이 들어오니까 회사는 이익 봤다 그지? 200만 원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고 이름은 외환 차익이 될 것입니다. 됐지요?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니다. 8월 25일 대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 어디입니까? ABC사 금액이 2,400만 원이었다. 그리고 차변 돈 들어오는 거 보통 예금으로 돈 들어오는데 2,600만 원 돈 들어오더라. 그래서 회사 이익 받거든. 대변에 외환 차익이라는 수익을 인식한다. 됐습니다. 3번 문항 9월 27일 주식회사 바른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취득해야 하는 공채를 현금 30만 원 액면금액에 구입했다. 그런데 공채의 공정 가치는 22만 원짜리랍니다. 회사는 이를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하고 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다. 그지? 승용차 구입하기 위해서 법에 따라서 눈물을 머금고 우리한테 별 필요도 없는 공채를 지금 구입해야 된다 이겁니다. 시장 가격은 22만 원밖에 안 하는 거야. 그런데 눈물을 머금고 비싸게 30만 원 주고 살 수밖에 없다 이거지.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고요? 시장 가격인 22만 원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유가증권 해당 계정 과목을 쓰고요. 비싸게 준 부분 8만 원은 뭘로? 승용차 구입하려고 지금 공채 산 거잖아. 그지? 비싸게 준 부분은 승용차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계정 과목 차량 운반고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됐죠?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니다. 9월 27일 차변에 차량 운반구 먼저 기록할까? 비싸게 준 부분 8만 원. 그리고 차변에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거는 단기 매매 증권 계정 과목 쓴다고 했다. 문제에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그 계정 과목을 쓰되 금액은 시장 금액인 22만 원을 적어준다. 됐습니다. 대변에는 돈 나간 거 적으면 되겠다, 그지? 30만 원 돈 나갔는데 현금으로 나갔답니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문항 10월 2일 액면가액 1,000만 원, 3년 만기인 사채를 1,020만 원에 할증 발행했답니다.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도움받았다. 사채의 할증 발행이다, 그지? 바로 입력합시다. 10월 2일. 자, 대변부터 기록하자. 사채라는 계정 과목을 쓰되 액면금액으로 적는다. 부채의 증가다. 1,000만 원. 차변에는 돈 들어오는 거 적습니다. 뭘로 들어왔습니까? 보통예금으로 1,020만 원 들어왔습니다. 1,020만 원. 그래서 액면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돈 들어와서 이런 거를 할증 발행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의 금액 20만 원을 사채 계정 과목의 가산 항목인 사채 할증 발행 다시 계정 과목 검색합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요 계정 과목으로 대변을 회계 처리하는 것이다. 됐습니다. 5번 문항 11월 21일 보유 중인 단기 매매 증권 취득가액은 950만 원. 요거를 주식회사 SJ물산에게 900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 거래다, 그지?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950만 원이 취득가액인데 취득 이후에 평가를 한 번도 안 했구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지? 그래서 취득가액 950만 원 자체가 현재 장부 금액이다 이겁니다. 요 금액을 950만 원 대변에 적어서 없애버리고 차변 돈 들어오는 거 적습니다. 900만 원 적고 나중에 돈 받기로 했다, 그지? 미수금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950만 원짜리를 900만 원에 팔았으니까 50만 원 손해봤다, 그지? 차변 쪽에 비용,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할 것이다. 입력합니다. 자, 11월 21일. 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 950만 원. 차변에 미수금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SJ물산 주식회사 SJ물산 900만 원 적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고요. 해당 거래 내용 입력하는 데는 큰 문제 없지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지? 취득가액을 현재 장부가액으로 보려면 요 단기 매매 증권을 올해에 취득했다라는 딱 단서가 있어야 조금 더 확실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문구 하나 추가해서 학습하여 주시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당기에 취득하여 보유 중인, 그지? 단기에 취득하여, 아이고 예쁘게 쓸게요. 자, 요 앞에다가 문구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단기에 취득하여라는 요 문구를 좀 앞에 추가 부탁드립니다. 올해 취득해서 현재 보유 중이던 단기 매매 증권을 이렇게 팔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이 현재의 장부 금액이구나 라는 걸 딱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됐습니까? 자, 문구 보완했고요.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문제 2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입니다. 그러면 열려있는 메뉴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닫고요. 자, 1번 문항 볼게요. 5월 30일 당사는 주식회사 우리임대에게 전자제품을 22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해 공급했고요. 주식회사 우리임대는 결제대금을 신용카드 하나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우리가 제품 팔았다 이겁니다. 제품 팔았는데 상대방이 신용카드로 결제했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해서 상대방한테 주겠지. 그지? 뭡니까? 부가세 유형 매출이면서 카과 17이 될 겁니다. 회계 처리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신용카드 거래는 무슨 의미입니까? 외상 거래다 이겁니다. 우리가 돈 나중에 받기로 한 거다. 그지? 차변 외상 매출금 회계 처리하되 거래처를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아버리면 우리는 돈을 상대방한테 우리 물건 구입한 상대방한테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카드사에서 돈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은 카드사로 돈 줄 거다 이거지. 그래서 거래처를 좀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물건 구입한 요 상대방 우리 임대가 아니고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카드사인 하나카드가 된다라고 했었다. 분석 끝나겠다 그지? 요거 입력합시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고요. 날짜는 5월 30일 17카과 신용카드 매출 전표 거래의 경우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220만 원 입력한 다음에 엔터 끼치면 물건값 부가가치세가 싹 자동으로 갈라지더라. 그치? 거래처는 우리는 누구한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해 주었습니까? 우리 물건 구입한 주식회사 우리임대한테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치? 주식회사 우리임대. 자, 그 다음에 17카과 57카과 뭐 이런 거래의 경우 중간에 신용카드사를 입력해 주기로 했다. 그지? 신용카드사가 어디라고요? 하나카드라고. 하나카드 적어주고. 자,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다. 자,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가 상단의 주식회사 우리임대가 자동으로 끌려오는데 요거를 뭘로? 신용카드사인 하나카드로 좀 수정해 주자. 됐지요?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그래서 17카과 57카과의 경우 입력할 때 유의사항 상단부의 거래처와 하단부 회계 처리에서의 거래처가 조금 다르다. 그리고 중간에 신용카드사도 좀 적어주자. 이렇게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2번 문항 6월 24일 미국 YNG사에 제품을 $10,000의 해외 직수출하고 수출 대금 전액을 이달 말일에 미국 달러화로 받기로 했다.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준환율, 수출 신고한 날, 선적한 날, 대금 회수하는 날의 기준환율이 나와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 공급 시기가 선적일이고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달러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공급 시기인 선적일의 기준 환율을 가지고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선적일보다 빨리 달러를 받아가지고 선적일보다 빨리 원화로 환전했을 경우에는 실제 환가한 금액을 가지고 과세표준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요 경우는 예외적인 거 아니다. 그지? 원칙적인 경우니까 그냥 선적일의 기준 환율 가지고 그냥 과표 계산하면 된다. $10,000 곱하기 1,150원 하면 1,150만 원 이렇게 계산됩니다.
됐죠? 이렇게 과세표준금액 구했고 부가세 유형 당연히 16 수출이다. 그지? 오케이. 입력하겠습니다. 회계 처리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돈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네. 6월 24일 16 수출이고요. 공급가액 1,150만 원 열심히 계산했다. 그지? 자,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미국 YNG. 그지? YNG3. 매출이 영세율 적용될 때는 이유를 밝혀주기로 했다. 그지? 영세율 구분란 직접 수출 1번 선택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계속 진행합니다. 자, 분개합니다. 분개.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까? 자, 3번 문항 6월 29일 당사는 영국 머티리얼사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고 인천 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3천만 원, 부가가치세 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대요. 요거를 수취했다. 이와 관련해서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단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회계 처리만 하십시오. 부가세 유형 뭡니까? 물건 수입하면서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 계산서 받은 거니까 55 수입이 될 거고요. 수입 유형의 경우 회계 처리할 때 이와 같이 이 문제처럼 부가가치세 부분만 회계 처리하는 걸로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돈 뭘로 줬다고요? 보통 예금으로 주었다고. 하단부 회계 처리 차변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보통 예금 이렇게만 회계 처리하면 될 것이다. 됐지요? 6월 29일 유형 55 수입이고요. 자, 공급가액은 3천만 원, 부가가치세 300만 원. 그리고 거래처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영국 머티리얼사로부터 수입했다고 상단부 거래처를 머티리얼사로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다고요? 인천세관으로부터 받았다고. 그래서 상단부 거래처는 인천세관으로 적는 것이다. 됐지요? 자, 인천세관 전자여부 그지? 분계 부가세 대급금 차변 대변은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4번 문항 7월 10일 당사 영업부서에서 매달 신문을 구독 중에 있고 전자신문사로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매달 20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부가세 유형 뭡니까? 키워드 계산서가 될 것입니다. 도서 신문은 면세 항목이다. 그지? 그러므로 신문사는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를 발급해 준다 이겁니다. 우리는 면세 항목 구입하면서 계산서 받았으므로 부가세 유형 53 면세가 될 거고요. 회계 처리는 신문 받아 본다 비용 계정 과목 도서 인쇄비 계정 과목 적절할 것입니다. 차변의 도서 인쇄비 대변의 돈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그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됐죠? 그리고 문제 자료로 세금 계산서가 나와 있을 때 품목, 수량, 단가에 무언가 기재되어 있으면 입력해 주기로 했다. 그지? 계산서라는 서식이 자료로 제시되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품목, 수량, 단가라는 란이 있으니까 여기에 무언가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것도 입력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겁니다. 됐지요? 그리고 계산서도 종이 계산서가 있고 전자 계산서가 있거든. 확실하게 딱 입력해 주자. 중요한 채점 포인트다. 전자 계산서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전자 여부도 여라고 정확하게 체크해 준다. 됐지요? 입력합니다. 자, 7월 10일. 자, 7월 10일
유형 53 면세구 품목란에 신문이라고 적혀 있잖아. 신문 적어주고 수량이랑 단가는 공란입니다. 넘어갑니다. 공급가액은 15,000원 됐습니다.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전자신문사. 전자 여부 여라고 정확하게 체크해 주자고. 분계. 자, 차변에 도서 인쇄비 계정 과목 쓰고 영업 부서라고 했으니까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쓰면 될 겁니다. 그지요? 도서 인쇄비이면서 800번대 코드. 대변에 돈은 나중에 주기로 했다, 그지?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자. 됐습니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번 문항 8월 11일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비사업자 장결희 씨에게 제품을 132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해 현금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과세 대상자와 제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으니까 매출이면서 현과 22가 부가세 유형일 거고요. 회계처리 대변에 제품 매출, 차변에 현금 적으면 될 겁니다. 분석 끝났다, 그치? 8월 11일 유형 매출이면서 현과 22다, 그치? 22. 현금 영수증 거래의 경우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와 마찬가지로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132만 원 입력한 다음 엔터 키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싹 갈라지는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래처는 장결희. 자,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아이고, 다시 건드려 버렸는데 제가 잘못, 그지? 다시 원상 보기 시키면 되지 뭐. 제품 매출,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현금 이렇게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자, 열려있는 메뉴 닫고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로 넘어갑니다. 1번 문항. 이 문제에 한해서 당사는 음식점을 영위하는 법인 기업이라고 가정한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201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세요. 단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는 다음 거래뿐이고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하십시오. 매입 자료 나와 있습니다. 추가 자료 나와 있습니다. 확정 신고니까 의제 매입세 공제에 있어서 한도 테스트도 해보아야 되겠다, 그죠? 오케이. 자, 그냥 바로 입력한 다음에 한번 검사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할게요. 자, 메뉴 엽니다. 자, 먼저 부가가치 탭 누른 다음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메뉴 연다. 자. 1기 확정이다, 그지? 4월부터 6월 기간 입력하고요. 자, 2건 구입했습니다. 증빙. 한 건은 계산서 받았고 한 건은 신용카드 매출연표 받았답니다. 오케이. 요거 전부 2건 모두 증빙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의제매수 공제 적용 가능하다 이거지. 오케이. 자, 서울농산에서 구입한 것부터 입력합니다. 서울농산. 취득을 언제 했다고요? 4월 5일에 했다고요. 2019-04-0 4월 5일, 그지? 0405. 자, 뭐 받았다고? 계산서 받았다, 그지? 1번 계산서 적어주고요. 자, 물품명 농산물 적어주고 수량 자료 보면서 입력하는 겁니다, 그지? 자, 수량 200kg 200 적어주고 매입가액은 106,000,000. 자, 공제율 요렇게 문제가 출제되므로 부득이 우리 실기편에서 다루는 공제율은 좀 부득이 외우기로 했다, 그지? 자, 음식점 업일 경우는 106분의 6.
법인이면서 중소기업이면서 그지 제조업일 경우에 즉 통조리 만드는 회사의 경우에는 104분의 4 이렇게 공제율을 외웠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업은 제조업일 경우보다 공제율이 좀 높다라는 장점이 있고 제조업은 음식점업보다 공제율은 낮지만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것도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기억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그죠? 지금 문제는 음식점업이므로 공제율 106분의 6 선택합니다. 그러면 600만 원이라는 의제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톡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강남마트 언제 취득했습니까? 5월 6일입니다. 2019-05-06 이번에는 뭐 받았습니까? 신용카드 매출분 받았다 그지? 신용카드 등 요거 적어주고 물품명은 농산물 농산물 다시 적을게요. 농산물 수량은 50 매입가액은 4240000 자료오고 적는 겁니다. 자, 106분의 6 이렇게 선택해주면 240만 원이라는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톡 튀어나오고 그래서 두 건을 합해보면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게 840만 원이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한도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는 거다 그지? 이제 한도 내용을 아래쪽에 적어주는 것이다. 자, 과세표준 자, 1기 예정 과세표준 1억 4천, 1기 확정 2억 원이랍니다. 140000000 200000000 그래서 법인은 40%다 한도율이 그래서 한도 금액 자동으로 계산될 거고 자 단기 매입액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한도는 6개월 기준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단기 매입액은 이번 4월부터 6월 1기 확정 기간에 구입한 148400000이 자동으로 끌려와서 표시되지만 요거 가지고 바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1월부터 3월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구입한 거 있으면 그것도 합해가지고 B라는 란에 입력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쉽게 출제되었어. 1기 예정 신고 기간에는 면세 품목에 대한 매입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은 것도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러면 1월부터 3월에 구입한 거는 0원이니까 148400000 요 4월부터 6월분 자동으로 끌려오는 거고 요거를 그대로 놔두면 되더라 이겁니다. 이 문제는 좀 쉽게 출제되다 보니까 됐죠? 그 다음에 공제율을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 예정 신고 때 받은 금액이 얼마다고? 0이라고 이렇게 채워 넣으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한도 테스트까지 해서 결론값을 표시해 줍니다. 7698113 우리는 4월부터 6월에 두 건 구입해서 840만 원 의제 매입세 공제 받고 싶었지만 한도에 걸려가지고 결론적으로 7698113만큼만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결론이 딱 이렇게 도출되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도 자 1억 4천만 원, 2억 원 합하면 3억 4천만 원이다. 그지? 3억 4천만 원 곱하기 40% 법인은 40% 곱하기 106분의 6이 6개월 동안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정 신고 기간에 의제 매입세 공제 받아 먹은 게 있다면 요 A라는 금액에서 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예정 신고 때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은 게 0원이니까 A 빼기 0원. 그러면 A 금액 자체가 이번 확정 신고 기간에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될 것이다. 됐습니까? 요 금액 열심히 계산해 보면 7698113이라고 톡 튀어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도가 요건데 840만 원보다 작다 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도 금액인 7698113만큼만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문제 분석까지 끝내보았고요. 자, 메뉴 저장하고 닫읍시다. 자,
2번 문항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문경전자의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부속 서류 등의 작성은 생략하고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랍니다. 됐죠? 자료만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 채우는 문제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열고요.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입니다. 자, 하나씩 채워보자.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제품 매출액이랍니다. 2억 5천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1번 라인이다, 그지? 과세면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자, 자료 보면서 입력합니다. 자, 1번 라인에 2억 5천만 원 공급가액 적어주고 부가가치세 2,500만 원 되겠지. 그 다음에 2번 신용카드로 결제한 제품 매출액, 제품 매출하고 신용카드로 결제 받다 보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톡 발급되었다 이겁니다.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이 5,500만 원이랍니다. 공급가액으로는 5천만 원, 부가가치세 500만 원이라는 거지. 오케이, 요거 3번 라인에 적으면 될 겁니다. 과세면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요거를 3번 라인에 5천만 원과 500만 원으로 이렇게 적어주고, 자, 채점 대상은 아니겠지만 이왕이면 정확하게 우리 입력해 주기로 했다, 그지? 3번 라인에 무언가 금액 기재되어 있으면 그 금액 곱하기 1.1 한 금액을 19번 라인에도 적어 주기로 했습니다. 뭐 요거 채점 대상은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그냥 이왕이면 정확하게 작성하는 거야. 그래서 5천만 원 곱하기 1.1, 5,500만 원을 19번 라인에 적어 줍시다. 그 다음 내국 신용증에 의한 제품 매출액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거다. 공급가액 3천만 원이랍니다. 요거는 뭡니까? 영세면서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다, 그지? 5번 라인에 3천만 원 적어주고, 그 다음에 수출 신고 필증 및 선화증권에서 확인된 수출액 직수출이랍니다. 원화 환산액이 350만 원이다. 요거는 영세면서 기타 6번 라인에 적으면 될 겁니다. 그지요? 350만 원. 그 다음에 자 이제 매출은 끝났고 매입입니다. 세금 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이랍니다.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세액 1,500만 원. 10번 라인에 적으면 되겠다, 그죠? 150 000 000 150 000 000.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수취분 9인승 업무용 차량 매입이랍니다. 위 1번과 별개랍니다. 공급가액 3,500만 원, 부가가치세 350만 원. 요거는 세금 계산서 받은 건데 고정자산 매입이다 이겁니다. 그죠? 감가상각 대상이니까 요거는 11번 라인에 적어주면 되겠어. 350 000 000 그리고 350 000 000. 만약에 8인승 이하 100이랑 1000cc 초과의 승용차라면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야. 그러므로 11번 라인에 적고 동시에 16번 라인에 반영되도록 적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구입한 차는 8인승 이하가 아니고 9인승 업무용 차량이랍니다. 즉 승합차다 이겁니다. 요거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아니므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16번 라인에는 반영될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11번 라인에만 반영하면 그걸로 끝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 중 공제대상 일반 매입 공급가액 3천만 원, 부가가치세 300만 원이랍니다. 회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그 부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했다, 그지? 그겁니다. 요거 어디 반영돼야 됩니까? 14번 라인 그 밖의 공제 매입세 쪽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상세한 내용은 오른쪽에 기재한다, 그지? 뭡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거니까 여기에다가 적을 거고 일반 매입이라고 했으니까 41번 라인에 그 내용 적으면 될 겁니다. 됐지요? 얼마요? 3천만 원, 300만 원. 됐습니다. 됐고 이제 4번 넘어갑니다. 2기 예정 신고 때
누락된 세금 계산서 매입이랍니다.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아차차차 이익이 예정신고 때 누락했다 이겁니다. 요거 이익이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반영시킬 수 있다 그지? 그겁니다. 공모가액 1,000만 원, 부가가치세 100만 원. 그래서 매입 중에서 예정신고 누락분 12번 라인에 그 내용 반영시키면 되고 상세 내용은 오른쪽에 적는다 이겁니다. 세금 계산서 받은 거다 그지? 38번 라인에 적어주자. 1,000만 원, 100만 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신고 때 미환급된 세액이 있다면 예정신고 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컸나 봐. 그러나 환급은 조기환급 사유가 없다면 확정신고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정신고 때의 환급세액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지? 그거 이름이 예정신고 시 미환급된 세액이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확정신고 때 반영시키면 되는 거야. 몇 번 라인에? 21번 라인에. 그치? 21번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얼마요? 100만 원. 그래서 확정신고 기간에 대해서 열심히 정리해보니까 납부세액 750만 원 나왔는데 예정신고 때 환급받지 못한 게 있으니까 A 빼기 B 요 금액을 그냥 납부하면 된다라는 최종 결론값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돌아간다. 그 다음에 당사는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해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받기로 했답니다. 확정신고할 때 우리 회사가 직접 전자신고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지? 10,000원. 요거 반영시킵시다. 자, 그 밖의 경감공제세 18번 라인에 반영시키면 되고 상세 내용 오른쪽에 적는다 그지? 54번 라인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10,000원 적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 끝났고요. 그래서 최종 결론값은 6490000이라고 도출될 것입니다. 질문 가끔합니다. 예정신고 때 매입이 누락되었는데 가산세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매출이 누락되었다 그러면 예정신고 때 부가가치세를 작게 신고하고 작게 납부한 거니까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부선시 가산세가 있을 수 있다고 했어.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라고요? 매출은 누락된 거 없고 매입만 누락되었었다 이겁니다. 따지고 보면 예정신고 때 쓸데없이 부가가치세를 크게 신고하고 크게 납부했다 이겁니다. 나라 입장에서 손해볼 거 있다 없다? 없다 이거지. 그래서 매입만 누락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라고 우리 본문 공부할 때 연습해 보았다 이겁니다. 됐죠? 요겁니다. 그래서 매입만 누락되었으므로 가산세는 없다라는 것이 결론. 됐지요? 이 부분까지 부연 설명 들어보았고요. 입력 완료. 메뉴 저장하고 닫읍시다. 자, 문제 4번 결산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단기 말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유가증권 주식이랍니다. 내역이 다음과 같다. 회사 이름이 이런 회사에 대한 주식이고요. 취득을 작년 12월 6일 100주 주당 취득 단가가 10,000원인데요. 올해 기말에 50주만 남았어. 그러면 100주 중에 50주는 팔아먹고 50주만 남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지? 그리고 주당 공정가치 기말 주가가 이렇답니다. 취득 단가랑 공정가치랑 차이에 대해서 평가손익 인식하라는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계정과목은 주식에 대한 계정과목 뭐겠습니까? 매도 가능 증권일 겁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은 수익 비용이 아니고 재무 상태표에 표시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즉 자본 항목이므로 올해의 평가 손익을 인식하기 전에 반대 포지션이 혹시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취득했는데 올해 기말 주가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취득
했으면 작년도 말에 분명히 평가했을 거야. 그지? 그러면 작년도 평가 손익 결과가 얼마인지가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던가 또는 부족한 자료는 조회하십시오라는 그러한 문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만 출제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범 정답을 보니까 작년에 구입했지만 작년의 평가 손익 같은 게 백데이터에도 없고 자료에도 없으므로 그냥 작년에는 평가 손익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가정하고 풀면 됩니다라고 정답이 발표되었는데 취득을 작년도에 취득했다고 하지 말고 그냥 올해 취득했다고 2019년 12월 6일에 취득했다라고 수정해서 학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올해 12월 6일에 100주 구입했어. 그러면 올해 구입한 거니까 평가 손익 같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100주 구입한 것 중에서 12월 6일에 구입했어. 지금은 12월 31일이야. 요 사이에 100주 중에서 50주는 팔아먹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말에 남아있는 50주에 대해서만 평가 손익 인식하면 되겠다. 그죠? 요렇게 하면 깔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됐습니다. 그래서 요 취득일을 올해로 수정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분석해 볼까요? 자, 50주에 대해서 이제 평가손익 인식하는데 한 주당 2,000원씩 주가 올랐다, 그지? 그러면 2,000원 곱하기 50주, 그지? 10만 원만큼 자산이 증가될 거고 대변에 그만큼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한다. 그지?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의 증가 10만 원 기록하자. 됐지요? 그래서 자, 50주에 대해서 평가기 전의 장부 금액은 50조 곱하기 만 원, 5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기말 수정 분계 이렇게 함에 따라서 매도 가능 증권의 금액이 60만 원으로 바뀔 거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분석 가능하다. 자, 입력합니다. 수동 결산이다. 그지? 회계관리템 들어오고 일반전 변경 메뉴 엽니다. 12월 31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코드 번호 2개가 검색되는데 아래쪽에 있는 비유동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코드 사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178번 금액 10만 원 자산의 증가.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계정으로 대변 회계 처리한다. 10만 원.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영업 외 수익 중 임대료 계정에 10월 1일자로 입금된 600만 원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말까지 1년간 임대료다. 음수로 회계 처리하지 말고 월할 계산하십시오. 자, 12개월치 임대료 받아가지고 600만 원 요거를 전부 다 올해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사실은 내년분이 섞여 있더라 이겁니다. 이 부분은 올해 수익 아니고 내년분을 미리 받은 거니까 부채에 해당하고 계정 과목 선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수익이 너무 크게 기록되어 있거든. 그래서 차변에 임대료라는 수익의 감소를 기록하고 그리고 대변에 부채의 증가 선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될 것이고 금액은 자 600만 원이 12달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내년에 해당하는 분은 몇 달치입니까?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9달치다. 그지? 50만 원 곱하기 9 하면 450만 원 나옵니다. 요만큼을 차변 대변 회계 처리하자. 됐습니까? 자, 수동 계산이다. 그지? 차변의 임대료 수익의 감소 450만 원. 대변의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의 증가 450만 원.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 작년에 외화은행에서
15,000달러를 차입한 금액이 단기 말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남아 있고 환율은 다음과 같다. 작년에 1달러당 1,000원으로 차입했는데 작년 말 환율이 요랬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이 차입 금액에 대해서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했겠다. 그지? 그거는 작년 얘기고 이제 올해 회계 처리는 어떻게 올해 환율하고 뭐하고 비교해야 됩니까? 작년도 말에 이미 외화 환산 손익을 평가했으므로 올해 입장에서는 장부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다고요? 작년 말의 환율 요걸로 지금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A랑 올해 말 환율인 B랑 요거 비교해서 올해의 외화 환산 손익을 입력하면 될 것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 없습니다만, 자, 요 달러로 표시된 차입금이 장부에 뭘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현재 회계 처리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문제가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외화 장기 차입금 뒤쪽에다가 계정이라는 단어를 좀 추가해 주시면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이 금액이 외화 장기 차입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다. 회계 처리할 때 이 계정 과목을 좀 써주십시오. 라는 의미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계정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문구를 추가했고요. 자, 이제 분석한 내용 그대로 입력합니다. 자, 수동 계산에다 그지? 숫자는 분석 안 해봤네. 숫자까지 분석해보자. 그러면 올해 말의 환율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030 곱하기 15,000달러 15450,000 되는데요. 장부 금액은 얼마? 15000 곱하기 1050 15750,000이었습니다. 뭐 기억 니은 기호 붙이면 기억 빼기 니은 하면은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지? 30만 원. 회사 입장에서 나쁠 거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부채가 작아진 거니까. 그죠? 그래서 30만 원에 대해서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수익을 기록하면 되겠고 대변에 차변은 부채의 감소 기록하면 됩니다. 외화 장기 차입금 30만 원. 됐습니다. 그리고 이 30만 원은 자 1050하고 1030 비교하면 1달러당 20원씩 이익 본 거다 이겁니다. 환율이 떨어짐에 따라서 부채가 감소함으로. 그지? 20원 곱하기 15,000달러. 한 금액이 결국 30만 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도 분석 가능할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수동 계산 입력할게요. 차변에 부채의 감소,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외화은행이랍니다. 금액은 30만 원이더라.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 그지?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문항. 영업부서가 5월에 구입한 소모품 90만 원 중에서 결산일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 20만 원이다. 회사는 소모품 구입할 때 전부 다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었답니다. 소모품 구입하면서 90만 원어치 구입하면서 전부 다 차변에 소모품 B라는 올해 비용으로 처리했었는데 20만 원어치가 남아서 내년으로 넘길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자산이다 그지?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자산인 소모품으로 이름을 바꾸어야 될 거다. 그래서 현재 비용이 너무 크다 그지 차변에.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 B라는 비용의 감소를 적어주고요. 얼마만큼? 20만 원만큼. 이 부분만큼은 자산이다 그지? 차변에 자산의 증가로 회계 처리해야 될 것이다. 됐습니까? 차변 대변 분석 끝났고요. 대변에 입력하는 소모품 및 부채의 감소는 뭡니까? 영업부니까 800번대 코드로 대변을 회계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입력합니다.
수동결산 그지? 대변에 소, 모, 품, 비 800번대 코드 20만 원. 차변, 소, 모, 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20만 원. 차변, 대변, 입력 완료. 5번 문항 봅시다. 기말 현재 제품에 대한 실지 재고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모된 수량 중 70개는 정상적이고요. 나머지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관련된 회계 처리와 기말 제품 가액을 반영해서 결산을 완료하세요. 다른 기말 재고자산은 없는 걸로 가정한답니다. 자, 장부상 수량은 500개인데 실제 창고 조사해 보니까 330개밖에 없답니다. 170개가 작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감모라고 부르는데 정상, 비정상으로 나눌 수 있다. 정상은 70개고 비정상은 100개다 이겁니다. 정상 감모분은 뭘로? 매출 원가로. 비정상 감모분은 영업의 비용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매출 원가로 처리하려는 회계 처리는요. 차변, 대변 수동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정상, 비정상 모든 감모 평가 손실이 있으면 그거까지 전부 다 감안된 실제의 금액을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기말 재고 금액으로 딱 입력해버리고 전표 추가를 클릭하면 자연스럽게 매출 원가에 대한 분계는 반영되어 버린다고 했다. 그지? 그래서 작업은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수동결산으로 비정상 감모에 대한 영업의 비용을 타기정 대체라는 조교 8번 사용해서 수동결산으로 입력하고 자동결산으로 가가지고 모든 감모와 평가 손실이 반영된 실제 금액 이 문제에 있어서는 330개 곱하기 만원 그지? 330만 원이다. 그지? 요거를 기말 재고 금액으로 입력한 다음 전표 추가를 클릭해버리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연습해 보고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다. 그지? 이런 것이 출제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잘 아시겠지만 별표 쳐서 또 출제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잘 연습해 두기로 합시다. 자, 그럼 비정상 감모는 얼마입니까? 100개 곱하기 만원, 100만 원 되겠네요. 오케이, 입력합니다. 먼저 수동계산으로 차변, 재고자산, 감모 손실, 영업의 비용, 그지? 얼마요? 100만 원 적어주고 대변에 제품이라는 자산의 감소 적어주되 조교 8번 타겟정 대체를 꼭 적어준다. 그리고 여기 1단계고 그지? 2단계는 결산자료 입력 메뉴 와가지고 1월부터 12월 자 제품의 기말 재고 적어주되 조금 전에 타겟정 대체 100만 원에 이렇게 딱 반영이 돼 있다 그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기말 재고 금액을 실제 창고에 있는 금액 330개 곱하기 만원 그죠? 이 문제는 취득원가랑 공정가치가 똑같으니까 평가 손실은 없다 그지? 그냥 감모만 고려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상, 비정상 감모가 모두 반영된 330개 곱하기 만원 330만 원을 기말 재고로 입력한 다음 전표 추가를 딱 클릭해버리면 정상 감모 70개 곱하기 만원, 70만 원, 그 부분은 자동으로 매출 원가 분계로 반영돼 버릴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작업했고요. 기말 재고로 그지 330만 원 입력하고 전부 추가하는 거다. 요것이 2단계다. 됐습니다. 자,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고 원천징수 문제로 넘어갑니다.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보고 내국인이며 거주자인 사무직 사원 김미소 여성이고 입사일은 2019년 6월 1일 국내 근무를 사원등록 코드번호 105로 하고 김미소의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한 후 세부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세요. 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부라고 체크하세요. 됐죠?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자료.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은 위 소득이 전부이고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한 걸로 가정한답니다. 됐습니다. 바로 작업합니다. 원전 징수 탭 누르고 사원 등록 메뉴 엽니다. 자, 사원 등록하자. 105 이름이 김미소. 자, 주민등록번호는 자, 보고 입력합니다. 75 012325 48753 됐습니까? 75 012325 48753. 자, 입사일은 6월 1일이다. 그지? 2019 06 01. 그 다음에 내국인이다. 그지? 그 다음에 국내 근무라고 했다. 그지? 그래서 국외 근로 제공이라는 란을 기본값인 부라고 그냥 그대로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고, 사무직 사원이라고 했다. 그지? 그래서 생산직 등 여부란도 기본 세팅 값인 부라고 그대로 놔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주소에 대해서는 언급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뭐 아래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자료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기본 사항이라는 탭은 작성 끝났고, 이제 부양가족 명세 탭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본인 여성이다. 그지? 자, 여성에 대해서 자,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가 혹시 해당 사항 없는지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있다. 그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다. 맞벌이 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부녀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요거 기억하자고 있다. 부녀자 공제가 적용되려면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프로그램에서 이 김미소라는 사람에 대해서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의 개념이다. 그지?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면은 아무리 열심히 부녀자란을 체크하더라도 세금 금액은 달라지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시험을 치는 입장이잖아. 그지? 사원등록 메뉴만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요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넘는지 안 넘는지를 고려해가지고 부녀자 공제를 체크하지 않을지가 하나의 채점 포인트가 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시험이다 보니까. 그래서 번거롭지만 이 부분은 좀 기억해 두기로 했다. 그지? 부녀자 공제 적용받으려면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 요거 기억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 요거 확인합니다. 자, 김미소. 총 급여액 자체가 2,850만 원밖에 안 된답니다. 근로소득 금액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뺀 것이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 거야. 그런데 총 급여액 자체가 2,850만 원이니까 근로소득 금액은 당연히 3천만 원 이하가 맞을 거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사람 부녀자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다. 그죠? 그래서 부녀자 공제도 이렇게 여라고 체크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추지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박재민 입력합니다. 배우자다. 자, 입력할게요. 6904201434 자, 배우자 같이 살고 있고 사업소득금액이 300만 원이랍니다. 소득금액 요건 충족 못하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지? 그래서 박재민 배우자는 배우자가 아니고 부라고 체크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김성호 아버지다. 그지? 1번. 자, 자, 450324135485 자, 아버지요. 소득 없답니다. 나의 요건도 충족하고 소득금의 요건 충족한다. 그런데 영국에 거주한답니다.
주거 형평상 별거는 인정하되 외국에 사는 거는 인정 안 한다라고 했다. 그지? 그래서 아버지는 나요건, 소득금의 요건 모두 충족하지만 같이 사는 걸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쉽게도 부라고 체크해야 되는 거다. 아시겠죠? 따라서 74세라 하더라도 뭐 경로우대 공제 같은 거 전혀 적용될 여지가 없어. 기본 문제 자체가 안 되니까. 됐죠? 그 다음에 어머니입니다. 유미영. 자, 47 05 20 23 24 875. 자, 나의 요건 충족하고, 자, 복권 당첨 소득 800만 원 있답니다. 복권 당첨 소득은 분리과세 돼 버리니까 소득금의 요건 따질 때는 소득 하나도 없는 걸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나의 요건, 소득금의 요건 모두 충족합니다만 영국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같이 살고 있다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부라고 체크하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딸입니다. 4번. 그지? 자, 박예슬 02 07 05 4123 456. 자, 딸 소득 없고요. 나이 17세, 나이 요건, 소득금의 요건 모두 충족한다. 그지? 자, 그런데 미국에 유학 중이랍니다.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설사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가 다르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항상 같이 사는 걸로 보아준다라고 정리했다. 그지? 그래서 미국에 유학 중이다 하더라도 요거 같이 사는 걸로 인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딸은 결론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고, 그래서 20세 이하를 체크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17세가 나이이므로 6세 이상, 아니 7세 이상 자녀세 공제 가능하다. 그지? 그래서 자녀란도 자동으로 여라고 체크될 것입니다. 그 다음 박호식 아들입니다. 08 01 03 31 43 578. 자, 11세이고요. 소득 없습니다. 나이 요건, 소득금의 요건 모두 충족한다. 그지? 20세 이하 체크하면 되겠고, 나이가 11세이므로 7세 이상 자녀세 공제 가능하거든. 자녀란 자동으로 여라고 체크될 것이다. 그 다음 김미정 언니입니다. 자, 언니는 6번 되겠다. 그지? 형제 자매 김미정 730112 2454 528. 자, 나이가 46세다. 그지? 나이 요건 충족 못한다. 그지? 따라서 부라고 체크해야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퇴직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네. 딱 100만 원이므로 소득금의 요건 따질 때는 분리과세, 비과세 이런 거 다 빼고 종합소득금액이랑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다 합해가지고 100만 원 넘는지를 따져본다고 했습니다. 다른 소득 없고 올리 퇴직소득금액만 딱 100만 원 있으므로 소득금의 요건은 충족한다라고 보아진다. 그런데 나이 요건 충족 못하므로 결론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부라고 체크하죠. 됐습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자료 제시된 거 모두 파악해서 부양가족 명세라는 탭을 작성해 보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되면 정답 인정될 것입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자, 자, 이렇게 했고요. 자, 메뉴 닫습니다. 2번 문항 볼게요. 김영철 사원 코드 700번.
부양가족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의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세요. 단 세부담 최소화로 하고요. 부양가족은 모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제시된 자료 이외의 타 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답니다. 됐습니다. 자, 내용 쭉 나와 있는데요. 내용 보면서 바로바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문구 좀 수정하고 출발할게요. 자, 지출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라는 내용이 두 건 있습니다. 장인의 질병치료비 4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겁니다. 자,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공제도 된다고 했다, 그지? 오케이. 그 다음에 논술 학원비 100만 원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이것도 중복 공제 가능하다. 다만 학원비인데 자녀에 대한 학원비인데 나이가 22세랍니다.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 인정되려면 취약 전 아동이어야 되더라, 그지? 그런데 22세니까 이 경우 교육비 공제는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공제는 가능할 것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 가능 금액에 입력할 때 이 부분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입력해야 되는데 이제 아래쪽에 신용카드 사용액 2천만 원이라는 게 나와 있고 위에 있는 장인 치료비가 포함 안 되어 있는 금액이다라고 이렇게 자료 나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학원비는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지? 그래서 그거를 2천만 원에서 질병치료비 이거 포함시켜야 될 거야, 그지? 2,400만 원으로 입력한 것도 정답 인정되고 요 학원비까지 포함해서 2,500만 원 입력한 것도 인정되고 뭐 정답으로 뭐 그렇게 지금 모범 정답이 발표되었거든요. 그래서 문구를 좀 보완해 주시면 그런 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인 치료비와 요 사이에다가 문구 추가합니다. 자, 장인 치료비 및 자녀 학원비 미포함.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400만 원과 100만 원이 모두 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2천만 원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로 입력해야 되겠습니까? 2,500만 원으로 입력해야 될 것이다 라고 딱 명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문구 수정하고 문제 풉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볼게요. 참고로. 자, 신용카드에 대해서 공제 받으려면 나이 요건은 따질 필요 없고 소득금액 요건만 따지면 된다고 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자, 요 질병치료비에 대해서 400만 원에 대해서 신용카드 결제했는데 만약에 장인의 신용카드라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장인은 나이 요건 충족하고 소득 없답니다. 소득금액 요건도 충족한답니다. 그러면 장인의 신용카드라도 신용카드 공제 가능하고 만약에 김영철이라는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더라도 당연히 공제 가능하고 이렇게 결론낼 수 있고 논술 학원비에 대해서 신용카드 결제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녀 나이 요건은 충족 못하지만 소득금액 요건은 충족한답니다. 오케이. 자녀 김상민의 명의의 신용카드라도 공제 가능하고 신용카드 공제. 본인 명의 김영철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공제 가능하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신용카드에 대해서 요건을 어떻게 따질 것이냐는 사실은 그 신용카드 명의가 누구 명의 신용카드인지로 사실은 따지는 거거든.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참고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됐죠? 자, 문구 수정했고, 자, 이제 문제 자료 읽으면서 바로바로 입력하는 식으로 진행할게요.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엽니다. 그리고 F2 버튼 눌러서 김영철 사원 불러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딱 불러와졌고요. 자료 보면서 공제 대상 지출 금액을 하나하나 바로바로 입력합시다. 자, 김영철 본인 2019년 월세액 420만 원 현금 결제했답니다.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랍니다. 월세액 공제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임차 내역 나와 있습니다. 집주인이 조금 잘 올릴게요. 이렇게 자, 화면 약간 올렸습니다. 이렇게도 보이나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 다 보일 수 있죠? 오케이, 이렇게 자료 보면서 자, 월세액에 대해서 이제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집주인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김영철 기타 지출 내역 보니까 총 급여액은 5,500만 원이고 주민등록번호 맞는 걸로 가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 내용 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월세 공제 받으려면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프로그램이 이 사람의 총 급여액은 5,500만 원이라는 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딱 표시하고 있다 그지? 프로그램 총 급여액이 여기 있다 프로그램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요 총 급여가 만약에 7천만 원 넘는다 뭐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이다 그렇게 돼 있으면 아무리 월세액 내용을 열심히 입력하더라도 월세액 공제 금액은 0원입니다 라고 자동으로 계산 표시해 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시험을 치는 입장이니까 월세액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을 때 이걸 입력할지 안 할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입력하는 걸로 해야 될 거다 그지? 수업 목적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물론 자동으로 그 부분 고려해서 세금 계산해 주겠지만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가 맞는지 이것도 꼭 확인하고 나서 입력하는 작업을 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수험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이렇게 출제되기 때문에 좀 번거롭지만 월세액 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일 때만 적용되구나라는 걸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러고 좀 정확하게 외우고 작업하는 걸로 연습해 두자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출제되기 때문이다.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 이 문제의 경우 김영철 사원은 월세 공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열심히 입력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자, 바로 입력합니다. 자, 월세액에 대한 내용은 월세 주택 임차라는 이 탭에다가 입력을 해야 그 내용이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끌려온다 이겁니다. 요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아무리 열심히 월세 공제 금액을 입력하려고 해도 입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지. 그지? 당황하지 말고 월세 주택 임차라는 탭에서 입력을 하자. 됐죠? 1번 월세세 공제 명세. 자, 집주인이 누군지 적어주는 겁니다. 그죠? 자, 자료 보면서 적어준다. 여운혁 주민등록번호 78010312345667 유형은 자 F2 버튼 눌러서 검색창 띄운 다음에 뭡니까 유형이 자 아파트다 그지? 아파트라고 선택해 주고 면적이 85제곱미터다 그지? 85제곱미터 주소는 서울 종로구 효자동이라고 적어주고 그지? 게시일은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로 적어줍니다. 201-90601 2021-0531 됐지요. 연간 월세액은 위에 나와 있다 그지? 420만 원.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그 내용이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자동으로 싹 끌려오는 거 확인할 수 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김희미 배우자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배우자로 해서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 70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답니다. 소득 없대요. 배우자
나 요건 따질 필요 없고 소득금의 요건만 따지면 되는데 소득금의 요건 충족한다 이겁니다. 요 배우자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다. 공제 가능하다. 70만 원. 일반 보장성 보험료 70만 원 적어주고 그 다음 박주희 모 어머니다. 그지? 현금으로 절에 시주한 기부금 200만 원 있고요. 소득 없답니다. 나이 69세랍니다. 기부금에 대해서 공제는 나 요건은 안 따지고 소득금액만 요건 충족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소득금액 요건 충족하므로 요 기부금 공제 가능하다 이겁니다. 지정 기부금이면서 종교단체 기부금이다. 됐습니까? 200만 원을 자 종교단체 기부금이다. 그지? 자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 올해에 기부금 한 건데 종교단체 기부금이다 그 뜻이다. 그지? 여기다가 금액 200만 원 적어줍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김장훈 장인입니다. 64세 장애인 등록증이 있답니다. 장애인이다 이 뜻이다. 그지? 장애가 있으신 장인 어른의 질병 치료비 4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소득은 없답니다. 장애인. 자, 장인에 대한 의료비 공제 가능하다. 그지? 400만 원 입력 카드에 세부담 최소하니까 일반 말고 좀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지? 자, 64세다. 65세 이상은 아니고 장애인이다 이겁니다.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로 400만 원 입력하면 되겠다.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하다. 그지? 그래서 우리 아까 요 결론부터 내렸잖아. 그지? 2천만 원 나와 있지만 문구 조금 보완했고 그래서 2,500만 원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을 입력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400만 원 의료비 입력하고 의료비 400만 원을 뭘로?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도 분석했으니까 바로 입력해 버릴게요. 자, 일반 신용카드에 2500000 입력하자. 됐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보조창 탔고요. 자, 김경민 자녀 23세 대학교 등록금 250만 원을 현금 결제했답니다. 소득 없답니다. 자, 교육비 공제는요. 소득금액 요건은 따지고 나 요건은 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3세 나 요건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공제 가능하다 이겁니다. 소득금액 요건 충족하니까 대학교에 대한 교육비 공제 가능하다. 250만 원 됐습니까? 자, 교육비 대학교에 대해서 얼마? 250만 원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논술 학원비, 그지? 자, 이미 분석했다, 그지? 학원비 취약 전 아동이 아니므로 요거 교육비 공제는 인정 안 되고 only 신용카드 공제만 인정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2,500만 원이라고 이미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입력했고요.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합시다. 자. 총 급여액 내용 이미 분석했고 신용카드 금액 이미 입력했고요. 현금 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비 사용액은 없답니다. 연금저축 200만 원 납입했고 2015년도에 가입했대요.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거고 계좌번호 요렇답니다. 야, 요거 연금저축에 대해서 세액 공제 가능하겠다 이겁니다. 그지? 몇 년도 가입했는지는 왜 제시되어 있다고요? 혹시라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연금을 가입해서 올해 불입했다면 요거는 세액 공제가 아니고 소득 공제이기 때문에 언제 가입했는지가 자료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거니까 소득 공제 아니고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게 맞다 이겁니다. 됐죠? 자, 이 부분. 자.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쪽에다가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 아무리 열심히 클릭해도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왜?
연금저축 등이라는 요 탭에 입력을 하면 그 내용이 끌려오도록 세팅되어 있기 때문이다. 됐죠? 연금저축 등에서 자, 네모 2번 보니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이라고 보인다. 그지? 여기다가 입력하는데 자, 1. 개인연금저축, 2번 연금저축 중에서 뭐 세공제는 2번 연금저축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자, 코드 번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다. 그지? 검색해야 된다 이겁니다. F2 버튼 눌러서 국민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끌고 오고요. 계좌번호 제시된 것 입력합니다. 그지? 뭐 요거 길다. 그지? 요 자료 보면서 입력하는 겁니다. 212 다시 902367 다시 62791 맞습니까? 이렇게 입력했고 납입 금액 얼마입니까?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요 내용이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시되어 있는 내용 입력 모두 끝났고요. 오케이. 지금까지 제84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